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도 벌써 80년. 이제 이북에서 오셨다는 분들은 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가끔 이북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워낙 어릴 때 넘어와서 자세한 기억은 없다고 하셨지만 아주 어렸을 적의 어렴풋한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며 웃곤 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개인 밥그릇이 다 뭐냐. 그냥 양푼에 밥이며 나물이며 다 때려 넣고 식구들 다 같이 모여 비벼 먹었지. 고추장 이런 것도 비싸서 많이 못 넣고 참기름이나 한 수저 넣어서 나물이랑 쓱쓱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특히 이 비빔밥 이야기를 어찌나 자주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빔밥이 생각날 정도로 맛깔나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서 비빔밥을 해드렸지만 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일이 고운 백미도 아니었고 나물에도 이렇게 양념 많이 못했어. 그냥 데쳐놓고 대충 먹은 거지. 계란이다 보니 그때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비빔밥이 아니었어. 아휴, 어머님. 요즘에는 옛날 비빔밥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야 나도 잘 알지. 지금 비빔밥이 더 맛있는 것도 알고.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구나. 그 모자란 맛이 그리워. 이 추억 이야기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20대 초반 친정도 없고 돈도 없이 혼전 임신으로 몸만 시집 왔을 때에도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도 돈 없이 몸만 와서 결혼한 사람들 많았다. 그리고 요즘 혼전 임신 정도로 사고 쳤다는 말도 안 해. 오히려 이게 혼수지.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를 안고 왔어. 당시 그리 좋지 않았던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에서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어 있던 저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신 어머님. 그런 어머님 밑에서 살림도 배우고 아이 키우는 법도 배우면서 그렇게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안 계셨던 저에게 엄마의 정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고부 갈등이 없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꼭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가정에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는커녕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에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도 하고 그런 거지. 감히 여자가 어디 서방 단속을 하려고 들어.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한테 안부 인사도 하고 아기 얼굴도 보고 해야 할 거 아냐. 내가 어려운 거 바랬어? 당신이 가정에 소홀하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는 거잖아. 거참 까탈스럽게 구네. 야, 내가 널 때리기를 했냐? 아니면 애를 때리기를 했냐? 남편이 돈 잘 벌어오기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장 하는 일에 신경 끄고 내조나 잘해.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화라도 한번 해볼라 치면 남자가 어쩌고 사회생활이 어쩌고 항상 변명 늘어놓기만 바쁜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두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오늘 저녁에는 들어오려나 오늘 밤에는 들어오려나 내일은 들어오려나 하염없이 문 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위태로운 가정은 언제든 깨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해보려 접착제도 붙여보고 테이프도 붙여보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날은 찾아오고야 말더군요. 너 같은 늙은 여자 버리지도 않고 같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 나는 이제 우리 예쁜이 옆에서 살 거니까 너는 우리 엄마 케어나 잘해. 오히려 입 하나 줄어드니까 더 편하게 살겠네. 아주 편한 인생이야. 그렇지? 남편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 여자가 생겼다면서 그 집에서 아주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남편이 숨길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나느라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들키고도, 아니 바람 사실을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혈압이 들끓어 오르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만 저는 그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저보다도 더 많이 우시는 우리 어머님. 그 손을 잡고 밤새 아이 몰래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퉁퉁 부은 눈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저와 어머님은 당장에 그 여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단판을 지어야 해결이 될 문제였으니까요. 한참을 눌러댄 초인종이 멈추고 헐벗은 꼴로 나온 그 여자와 남편의 꼴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안 봐도 그날 밤 어떤 꼴로 있었는지 뻔히 보이는 몰골이었어요. 남편 놈은 어머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도 어차피 모시던 며느리가 모시는 편이 더 낫잖아요. 우리 예쁜이는 노인네 모시고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던 며느리랑 계속 사세요.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세기의 커플이 따로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처인 제 앞에서도 쪽쪽거리며 서로의 애정을 과시하는 꼴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그놈들을 죽여 없애버릴 것 같았습니다. 흔히 다들 남편이 바람 피우면 곧장 이혼해버릴 거라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시어머니가 더 밟혔습니다. 만약 어머님을 두고 제가 이 집을 나가면 그 연놈들이 어머님을 제대로 부양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장만 해도 준다던 생활비의 반의 반도 안 보내주는 상황에서 어머님을 돌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저 제 마음만 불행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만 불행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그리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아가 그냥 너 이혼해라.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그동안 이혼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던 어머님의 입에서 날이 서 있다 생각될 정도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화가 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결국 자기 아들이니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화난 상대는 따로 있었죠. 그놈 정말 상종도 못할 놈이야. 곧 망할 놈 아예 손절해 버리는 게 나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곧 망할 놈이라뇨. 남편 욕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 집 앞에 찾아갔다.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어머님 가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몹쓸 소리 좀 듣더라도 자기 어미가 다시 말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은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차라리 그놈 입에서 몹쓸 소리 듣는 게 나을 뻔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간녀의 집 앞으로 찾아간 어머님은 현관을 쾅 열고 나오는 상관녀의 모습에 너무 놀라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숨어서 상간녀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아우 신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 늑다리. 처음 이 말을 듣는데 누구를 뜻하는 건지 몰라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말하는 늑다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전화기 너머의 상대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온 그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들어버린 어머님은 상대방이 남자라는 걸 알고는 더더욱 놀라셨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부장님이 들을 거 아냐. 좀 조용히 말해. 아, 됐어. 지금 자고 있어.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묻혀서 하나도 안 들릴 거야. 옆에서 지랄 연병을 떨어도 안 일어나니까 걱정 마셔. 그래? 그러면 다행이네. 아무튼 진짜 짜증나 죽겠어. 다 늙은 늑다리랑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해. 종년 노릇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노인네 비비 맞춰주기 힘들어. 변태 같은 노인네. 젊은 애인 생겼다고 별의 별짓을 다 시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진짜 토 나와 죽겠어.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래도 그 양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자기도 알잖아. 그 양반 맨날 자기한테 선물 주고 다니고 명품 두르고 다니고 자기 앞으로 땅도 꽤 많다고 했다고.
물론 돈 보고 하는 짓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집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는 내가 고생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야, 솔직히 우리 부장님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매너도 좋고 돈도 많은데 뭐 불만이 있다고 그래. 나이만 좀 많은 거잖아. 내가 여자였으면 내가 꼬셨겠다. 뭐? 당신 이런 취향이었어? 당연히 농담이지. 아무튼 실수하지 말고 잘해. 혹시라도 한마디 흘리지 말고. 뭐래, 당신이나 티내지 말고 잘해. 이 아저씨는 이미 나한테 홀랑 넘어왔다고. 이미 자기 마누라랑 자식도 버리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뭘 더 봐라. 이 집 할망구가 날 좀 많이 꼽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자기 아들이 날 좋아한다는데 지가 뭐 어쩔 거야. 일찍 뒤져버리면 좋을 텐데 이 인간이 이혼하기 전에 확 뒤져버려야 내가 부양 안 할 거 아니야. 집에 노인네 냄새 2배로 나는 건 이쪽에서 사양이야. 아니면 그냥 요양원 보내자고 이야기하던지. 너무 대놓고 싫은 티 내면 들킬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노인네한테 돈 들어가니까 그만큼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잖아. 그런 건 싫다고. 구시렁거리면서 전화를 대충 끄는 상간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어머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알 수 없었던 어머님은 그대로 집에 와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정황상 상간녀와 연락한 사람은 남편의 부하 직원쯤으로 여겨졌고 상간녀는 남편이 아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돈을 보고 눈이 돌아가 재산을 얻기 위해 접근한 걸로 보였죠. 저는 거기까지 추리를 하고 난 뒤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요? 절대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하나 없이 오로지 쓰기만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놈이 무슨 재산이랍니까? 남편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모은 돈은 다 어머님에게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선물해주고 내어준 돈으로 사온 그 허영 가득한 명품을 보고 눈이 돌아간 그 연놈들도 참 불쌍하더군요. 나는 괜찮다. 그 연놈들이 과연 날 버리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여차하면 나 혼자 도망칠 수도 있어. 이미 박살난 부부관계 계속 유지하다가 괜히 덤터기 쓰지 말고 어서 이혼하려무나.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대로 제가 이혼하면 상간녀랑 같이 사셔야 할 텐데요. 내가 안 괜찮을 거 무에 있냐. 그냥 나는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어머님의 끊임없는 권유에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의 집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니 남편 놈이 제게 바로 연락을 하더군요. 너 정말 괜찮겠냐? 이혼녀로 사는 거 그리 쉽지 않을 거라니까.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내가 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이혼도 안 해주고 산다는데 너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내가 내 인생 꼬아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잔말 말고 들어와서 어머님이나 모셔. 우리는 이사 나갈 거니까.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그대로 상간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량의 위자료를 받은 저는 아들과 함께 다른 동네의 전셋집으로 옮겨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죠. 시댁으로 들어간 직후 상간녀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혼하지 말고 생활비 받고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이혼을 하세요? 저를 그렇게 나쁜 년 만들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일을 사랑할 뿐이지 멀쩡한 가정을 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당신 만난 시점에서 멀쩡한 가정이 아니게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봐. 나도 애도 이제 당신 애인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 이혼녀의 애 딸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편하게 부장 사모님 타이틀 달고 살림이나 잘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세요? 애초에 매달 생활비 한번 제대로 보낸 적 없는 놈인데 나 혼자 애 데리고 사나마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축하해. 이제 내 남편 아니고 온전한 네 남자친구가 생겼네? 참 우스웠습니다. 가정을 깨기 싫었다고 변명하는 그 속내에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내색이 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날의 전화를 끝으로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과는 연락을 가끔 이어갔지만 망해가는 두 인간들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없었죠.
그 이후로는 삶이 참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랴, 돈 벌으랴, 몸이 10개가 되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마음이 편안히 좋았습니다. 아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제 엄마 도와 살림도 하고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제 몫에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면서 알뜰살뜰한 살림꾼의 면모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와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수면 패턴이 다 깨지잖아. 엄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고 커피 막 들이켜고 하는 거지. 자기 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휴, 알았어 아들. 이런 잔소리는 내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듣고 있네. 오히려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내심 흐뭇하기도 했네요. 그런 아들이 가장 잘하는 반찬이 바로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반찬 간을 잘 못 맞추는데 이상하게 아들이 만든 나물 반찬은 간이 삼삼한 게 딱 좋더라고요. 별거 안 넣는 것 같은데도 맛이 좋으니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갈 때마다 아들 솜씨 좋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냉장고 한가득 쌓아둔 나물을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그리 나더라고요. 나물 반찬에 밥 비벼 드시면서 이북 이야기를 해주시던 어머님. 가끔 연락은 드리지만 기력이 쇠하셔 식사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듣곤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계집애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니 속이 부대껴서 죽을 것 같구나. 소화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다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번 끓일라 치면 냄새 난다고 난리니 원. 그럴 거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편하게 살지 왜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그러게나 말이다. 아들놈한테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둘이 나가 살라니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그놈 속을 모를 줄 알고 너하고 갈라서면서 이혼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주고 나니 돈도 없고 월세 안 나가는 우리 집에 어떻게든 뻗대고 들어와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집도 아휴, 고약한 놈들. 어머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라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 며느리 주제에 그 집을 다시 들어가서 음식을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답답한 그 집에서 먹는 낙 하나 없이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걱정을 하고 살던 어느 날 대뜸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혹여나 제 일에 방해가 될까 연락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하시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얼마나 정정하신데 아직 100년은 더 사실 수 있는데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고향 생각난다, 고향 가고 싶다 말하곤 했었지만은 그래도 말만 그리 했을 뿐인데 요즘 들어 계속 우리 고향집이 눈앞에 아른거리는구나. 잠들려고 눈만 감았다 치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 내 고향집, 우리 어머니, 내 뛰놀던 동네까지 전부 그리워져 보고 싶구나. 살면서 분단이라는 말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던 저에게 어머님이 울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크게 와 닿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님 고향 보러 갈까요? 물론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 북한이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주 주말 북한산 등산을 결심한 건 오로지 어머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겠어요? 올라가기 힘들면 내가 업어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말해요. 알았죠? 아휴 이 녀석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손주 등에 업힐 나이는 아니다. 아들과 저 어머님까지 세 식구가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물론 80 노모와 함께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고향이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기도 하셨지만 다시 내려가자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저는 어머님에게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쪽이 북한 땅이래요. 여기에서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이고, 그래, 보인다 보여. 저기가 북한이구나. 물론 제가 보여드린 풍경이 어머님의 고향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어머님이 그리워하는 풍경도 심지어 눈앞도 아닌 까마득한 먼 곳. 하지만 어머님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이렇게밖에 고향 땅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죄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정상에 왔으면 역시 도시락이지. 할머니, 엄마, 와서 식사들 하세요. 아들은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를 펴고 배낭을 내려두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더니 도시락 준비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꺼내 든 건 바로 비닐에 싼 양푼이었습니다. 아들, 그걸 다 싸온 거야? 아니, 그게 더 무거웠겠다. 양푼은 대체 왜 들고 왔어? 에이, 비빔밥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 내가 일부러 밥도 꽁보리 밥으로 만들어 왔는데 할머니 좋아하는 나물도 무쳐왔으니까 어서 와서 드시기나 하세요. 도시락도 참 알차게 싸왔더군요. 시금치며 콩나물, 고사리, 아들 스타일대로 삼삼하게 무쳐진 나물 반찬에 고추장 조금, 꽁보리 밥에 참기름을 두르니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흘끗 쳐다볼 정도로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되었죠.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예, 이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다들 모여서 비빔밥 해 먹었다고. 최대한 재현해 본 건데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아들은 어머님에게 수저를 주고는 기대감 어린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눈동자가 잠깐 떨리더니 이내 비빔밥을 한술 크게 떠 입에 넣으셨습니다. 몇 번 입을 우물거리던 어머님, 그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결국 뚝뚝 떨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때 그 맛이야.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목 막히시겠어요. 목이 많이 메실 텐데도 어머님은 수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을 보니 어쩐지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생수를 한 병 쥐어드리고 저도 아들도 비빔밥을 떠 먹었습니다. 간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고기 한 점 없이 풋풋한 나물 내음이 나는 비빔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고향 땅을 보면서 어머님의 추억의 맛을 즐기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어머님은 저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내 자식은 역시 너희뿐이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말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에게 연락이 오길래 또 한번 등산이 가고 싶으신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말 손주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너라. 어머님 집이요? 어머님 집이라면 두 사람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다 모아놓고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너라. 평소처럼 괜찮니? 하고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오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저와 아들은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주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상간녀. 아니 전 남편의 현 와이프였죠. 저를 보고는 대번에 얼굴을 구기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님 성격도 참 좋으시지. 이혼당하고 불쌍하게 사는 전 며느리까지 불러다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 불쌍하다고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런가?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님이 계신 거실에 가 아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무시를 하니 그 여자 표정이 또다시 확 구겨지며
전 남편 옆으로 쪼르르 다가가더군요. 찰싹 붙어있는 꼴이 눈꼴 시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왜 오늘 부르신 건데요? 거기다 저희도 같이요. 꼴도 보기 싫은 사이에 뭐가 좋다고. 시끄럽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저 애들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이미 이혼한 사이에 할 이야기가 뭐 있다고. 그녀의 입은 참 쉴 새 없이 불만을 토해내더군요. 저 정도 불만을 숨기고 산다는 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다 시선을 돌려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한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미리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네? 어머님 재산이요? 우와, 드디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산이라니 난 들은 적 없는데? 내가 말 안 했던가? 우리 엄마 돈 아주 많아. 게다가 이 집도 우리 엄마 명이고. 뭐? 들은 적 없어. 오빠 명의가 아니었다고?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내 월급 뻔히 알면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의 말과는 달리 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화색이 돌며 어머님을 재촉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탐하던 그녀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네요. 잠시만요. 그럼 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씨 집안 재산 분배인데 왜 생판 남인 인간들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말에 전 남편도 동의한다는 양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내 손주가 이씨 집안 자손인데 왜 상관이 없다는 거냐? 왜? 미성년자는 재산 분배도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내 핏줄 이은 내 손주한테 내 재산 준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어머님의 말씀에 상간녀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은 그것도 그렇지라며 자기 마누라 속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님이 말을 이어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내 재산은 내 손주한테 다 넘겨줄 거다. 성인 되기 전까지는 돈 관리하기 힘드니 어멈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사실상 저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한참 말을 잇질 못하더군요. 이윽고 먼저 정신을 차린 상간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들이 버젓이 여기 있는데 이혼한 며느리한테 재산을 넘겨준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내 손주한테 재산 준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옆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내 옆에서 한 게 뭐 있냐?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매일 내 앞에서 표정 구기고 대놓고 날 무시하지 않았니? 아니 제가 언제 그 정도로 심하게 대했다고? 상간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 겁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집안 물건에 손이라도 댈라 치면 노인네 냄새 난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매일 나 같은 노인네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험담을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 물건 하나하나 훔쳐가는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증거도 다 있다. 정말 꼼꼼하게 돈 되는 것들만 골라 가져가더구나. 상간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까지 덜덜 떨리는 꼴을 보니 정말로 물건까지 훔쳐간 모양입니다. 앞으로 내 집에서 너희들 살게 할 생각 없다. 혹시라도 소유권 주장할까 두려우니 너희들은 나가서 살아라. 이건 통보야. 앞으로 딱 한 달 주마. 한 달 동안 집 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대로 집 팔고 나 혼자 다른 집으로 가버릴 거니 그리 알아라. 어머마, 진영아,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도 된다. 내가 조만간 변호사 보내도록 하마. 그렇게 저와 아들은 어머님에게 꾸벅 절을 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오기 무섭게 전 남편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다치실까 걱정되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들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 돌아가요. 며칠 뒤 진짜로 변호사가 찾아와 어머님의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부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재산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땅이며 건물이며 틈틈이 사두신 부동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읽어가는 제 손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을 정도였죠. 엄마, 나 이것들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우와, 나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는데? 어지간하면 놀라지 않는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우리가 받고 자기들은 살 곳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진짜로 어머님 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 한참 떠돌다가 겨우 원룸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넓은 주택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원룸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이런 연락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작 애 하나 잘 낳아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간다고? 웃기지 마. 나도 애 낳으면 돼. 그깟 아들 하나 낳으면 그거 다 우리 거야. 우리 재산 한 푼이라도 쓰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알아낸 건지 상간녀는 제 카톡으로 쉼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가 있어서 재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말하는 꼴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머님에게 이야기할까 했지만 상간녀 쪽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손주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재산 주세요. 전 며느리는 전 며느리고 현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잖아요. 어느 주말 어머님이 적적하실까 걱정되어 방문한 제 앞으로 다짜고짜 찾아온 상간녀. 그녀가 발악하듯 하는 말에 어머님은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낳고 이야기해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어머님을 보며 씩씩거리던 상간녀는 곧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임신을 한 건 진짜인 모양인지 10개월 동안 배가 점점 불러오더군요. 엄마, 슬슬 우리 다시 불러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새로 태어나는 우리 왕자 얼굴도 보고 살죠. 애기 얼굴은 분명 귀여울 거라고요. 다 큰 사내놈 얼굴보다 더. 전 남편도 슬슬 어머님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둥, 할머니 사랑 못 받고 자랄 왕자가 불쌍하다는 둥, 진짜 눈 뜨고는 못 봐줄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의기양양하게 아기를 안고 어머님 댁으로 쳐들어간 상간녀는 어머님 앞으로 아기를 턱 들이밀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예쁘죠? 어머님 손주예요. 그래? 내 손주라고? 그럼 증거를 가지고 와라. 증거라는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뚱하니 굳었습니다. 증거라고요? 내 손주라는 증거도 없이 내가 네 새끼를 집에 들일 수 없지. 친자 검사라도 해오면 내가 인정하고 너희 다시 집에 들이마. 물론 내 손주이니만큼 재산도 줄 거다. 저는 솔직히 상간녀가 옳다구나 하고 친자 검사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상간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는 그런 거 없이 재산 다 물려주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심한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왜 제 아이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다, 내가 왜 이럴까? 어쩐지 너한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구나. 능청스럽게 대답한 어머님 곁에서 저는 남몰래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확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아기가 전 남편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도 모르는 전 남편은 허허 실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검사 비용은 엄마가 줄 거죠? 그래, 그건 내가 줄게. 몇 번을 받더라도 내가 줄 테니 검사 받고 와라. 검사 뭐 어려운 거라고. 우리 왕자는 아기치고 머리카락도 풍성한 편이고 검사할 걱정은 없겠네.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으려는 전 남편의 손길을 기겁하며 피하는 상간녀. 전 남편은 허공에 손짓을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내 새끼 피 같은 머리카락 절대로 안 줄 거야. 검사 안 해. 아니 자기야, 검사 비용도 엄마가 대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머리카락 뽑으면 아플까 봐 그래? 그래도 우리 왕자 인정받아야지.
평생 인정 안 받고 살 거야? 그럼 재산도 못 받는다고. 안 해, 안 한다고. 이건 불공평해. 그대로 어머님 댁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상간녀와 그런 그녀를 따라 나간 전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놈이 애 가질 생각을 안 하는데 내 새끼는 무슨 내 새끼야. 그 뒤로도 계속 재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친자 검사에 친자라도 내뱉으면 그대로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 여자가 안 한 검사를 내가 왜 해야 돼?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날선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비웃으면서 전남편과 제 아들의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99.999% 친자로 확인되었죠. 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형평성 맞췄다. 이제는 네 차례다. 우와, 이렇게 내 새끼라고 인증도장 딱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긴 하네. 자기야, 우리도 얼른 검사하자. 검사만 하면 돈 준다잖아. 그냥 검사하자.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야 하는데 멍청한 전남편은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상간녀에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을 더 이상 찾지 못한 상간녀는 마지막 발악을 부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머리카락이랑 아이 머리카락 제가 병원으로 보낼게요. 검사지만 가지고 오면 되죠? 아니, 머리카락 내 눈앞에서 뽑아 나한테 줘라. 애들도 그렇게 했다. 너희가 무슨 조작을 할 줄 알고 내가 그걸 허락해야 하니? 결국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뽑은 전남편과 아기.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결과에 아기가 불쌍했지만 뭐 어쩌겠나요. 친자 불일치. 어머님이 내민 서류에 적힌 결과를 본 전남편은 그 자리에서 상간녀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떤 놈이냐고 소리치는 전남편의 괴성과 상간녀의 비명이 어우러진 사이에서 아기는 혼자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애 가질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애를 어떻게 가져? 어머님 재산 다 뺏기게 생겼는데 넌 위기감도 없냐?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놈이 누군데 누군지 당장 이야기하라고. 안 그러면 너부터 보내버릴 거니까. 전남편의 노성에 겁에 질린 상간녀는 전남편의 부하 직원인 자기 애인을 불렀습니다. 시댁에 들어선 부하 직원의 얼굴에 더더욱 분노에 휩싸인 전남편은 그대로 주먹을 얼굴에 꽂아버렸고 집안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경찰이 오가기를 며칠, 결국 전남편은 너덜너덜해진 꼴로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죠. 내가 먼저 친 게 문제가 돼서 합의 안 하면 소송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도 그놈한테 가버렸고.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 네가 잘못을 빌 상대는 따로 있지 않니? 네가 무시하고 내버린 네 전 아내 말이다. 전 남편은 그제야 저와 아들에게 잘못을 빌었지만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 말 없이 그와 마주보다 결국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애인에게 돌아간 상간녀도 끝내 버려진 듯 했습니다. 그 애인이라는 놈, 자기가 붙여놓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몸까지 섞은 여자랑 내가 같이 왜 사냐? 돈이라도 들고 왔으면 모를까. 돈도 없고 애만 덜렁 낳았으면서 사실 그애 내 새끼도 아닌 거 아니야?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한 세트가 된 그 두 놈들은 서로 붙어있기도 싫고 그렇다고 다른 곳 의지할 곳도 없어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 쪽은 그나마 애가 있어서 애인이랑 다시 붙었다가 꼴보기 싫다며 싸우고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예 살 곳이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치고 저희를 불러들인 어머님은 현재 열심히 재산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세금 문제로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받은 아들은 어쩐지 어리둥절한 얼굴로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우와, 이게 바로 금수저 건물이라는 건가? 웃긴 아들의 반응에 어머님도 저도 깔깔 웃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